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금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발발한 한국전쟁의 결과 북한 지역의 상당수 농업 생산 기반도 파괴되게 됩니다. 정전을 앞둔 1953년 5월 6월간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의 저수지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은 농업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정전 후에 북한 지역에서도 농업 생산의 재건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북조선 농민은행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농민은행은 수익이 나는 기관 대출에만 치중하고 농민에 대한 대출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농민은행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1952년에 조사해보니 농민은행의 전체 대출의 60%가 기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김일성은 기관 대출은 모두 중앙은행으로 이관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농민은행이 농민들에 대한 융자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에 대한 대부 업무는 다 중앙은행에 넘기고 농민은행은 전문적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기관에 대한 업무는 중앙은행이 전담하도록 하고, 농민은행은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농민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닌 예금 모집 실적에서도 농민은행의 실적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잉여 자금을 농민은행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은 당초 목표로 했던 수치의 20%밖에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민은행 설립 당시 농민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 농촌 경제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립형 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은행에 대한 비판이 대두하는 가운데 1957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농업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농촌 지역 단위별로 신용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농업협동화 운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1953년부터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마을 단위로 농업협동조합 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정전 직후 농업증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농민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농가는 경제적으로 영세하여 농사용 소나 농기구가 충분하지 않지만 농민들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부족한 농우나 농기구를 공유하여 쓰게 하면 자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의 경우 생산 방식상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도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틀 내에서 공동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동노동 관행은 소결이, 품앗이라고 하여 전통시대에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한국전쟁기에 영농물자가 부족해지자 당국이 체계적으로 장려하여 조직하였다고 합니다. 농민을 농업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려는 농업협동화 운동은 이러한 전통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공동노동 관행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농업증산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 부문의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려는 것이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협동화 운동은 4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전체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한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서 신용협동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협동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도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말단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조직화 운동이라는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기존의 농민은행에 출자했던 농민들의 출자분 모두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이관하도록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리 단위로 만들어졌는데 각 농민은 기존의 농민은행에 출자했던 자금을 자신이 사는 리에 신설된 신용협동조합에 대체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농민 개인에 대한 대출 사업은 이제 신용협동조합의 고유한 업무로 되게 되었습니다. 북한 자료를 통해 당시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농민은행은 농업에 관한 기관 대출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농민은행의 군 지점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실무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리 단위로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은 상위 행정기구인 군의 인민위원회로부터도 지도를 받는데 군 인민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재정보고 대회를 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을 수시로 검열하였다고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은 가축구입 등 영농자금은 물론 월동준비, 자녀교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북한에서 펴낸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신용협동조합은 매우 짧은 기간에만 운영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앞서 1957년에 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1958년 말이 되면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화하는 농업협동화 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시에 보면 마을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가운데 마을보다 더 큰 단위인 리별로는 신용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조합을 모두 리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으로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생산, 신용사업, 마을 상점 운영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기능이 모두 리 단위의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사업은 농업협동조합 산하의 신용부라는 조직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리 단위로 통합되어 출범한 농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협동농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최말단 농업조직인 협동농장이 1950년대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산하 신용부의 운영 사례도 구체적으로 북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산하에 신용반이라는 하부 조직을 두고 신용반별로 저금 목표액을 설정한 후 목표 달성 경쟁을 유도해서 저금액을 크게 늘렸다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대출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물 수매 예약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업생산 기능과 금융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신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협동화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업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업협동화 운동이 완수되자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더욱 쉬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관대출 업무를 취급하던 농민은행, 이 시기에는 명칭이 조선농업은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농업금융기관은 그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에 흡수되게 됩니다. 계획경제가 심화되면서 농업 관련 기관도 국가 계획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재를 조달받아 계획에 따라 부여된 생산량을 생산한 후 지정된 기관에 납품하면 되었기 때문에 금융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화폐는 단순히 국가가 지정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중앙은행은 대금 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만을 공급하는 역할만 하면 되었습니다. 금융의 기능이 각 경제주체 간 자금의 수급 불일치, 자금 수급의 시간상 불일치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정 역할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국가의 생산 계획이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 개인에 대한 대출 기능을 맡고 있던 협동조합 신용부도 그 기능이 필요 없게 되면서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진 않지만 1960년대 이후 명목상의 조직으로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농자재 등을 공급받아 농산물을 생산하여 납품,
이 경우는 수매라고 합니다만 수매에 응하면 되기 때문에 농업 생산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생활용품은 배급받고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도 계획경제 하에서 국가로부터 제공받게 되었는데 이로써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 필요성도 거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불리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로 대외무역이 붕괴되면서 기존에 누적되었던 계획경제의 폐단이 표면화되었던 것입니다. 농자재 공급이 점점 줄어들다가 1950년대 중반이 되면 완전히 끊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 단위인 협동농장에 부여되었던 국가계획에 따른 생산 의무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비공식 시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계획의 공백을 비공식 시장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비공식 시장에 몰래 내다 팔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부족한 농자재를 비공식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농자재를 생산하는 기관 역시 원자재를 조달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산한 농자재를 국가에 납품하지 않고 몰래 시장에 내다 판 것입니다. 시장이 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의 필요성이 생겨나자 비공식 금융시장도 발달하게 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중국과의 밀무역 등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라는 신흥 세력이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돈주나 권력 있는 당 간부 등을 통해 비공식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고 협동농장도 이러한 비공식 금융시장에 의존하면서 농업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개별 농민은 주로 곡물 고리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지면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로 갚는 것으로 약속하여 잘 사는 집에서 식량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탈북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와 같은 곡물 고리대를 포함한 농민 개인 차원의 금융시장 활용 경험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5명 중에 1명꼴로 금융시장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업 생산이 협동농장 단위로 공동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협동농장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이 보다 진전되어서 개별 농민이 생산 주체로서 자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민 차원에서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투자 지출을 늘려야 하고 시장 가격이 높은 유리한 시기에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금융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 농업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유망한 협력 아이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북한의 농업금융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북한의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